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 1인당 소득별 15만에서 최대 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어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인데 그 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1, 2차 추경을 합치면 약 35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셈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재정 확대에 대한 걱정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요. 서민 경제 어려움이 오래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요.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만큼 국민들의 어려운 심리도 피고 살림살이도 피고 또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시기에 자연재해 걱정도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많은 장맛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들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2위라는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고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이달 들어 부동산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시장 상황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소비 쿠폰을 쏜다고 합니다. 현금을 제외한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이 화폐. 이 방식들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이 화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쉽지만 오늘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번은 암호화폐, 2번 지역화폐.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식품 물가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 식품물가 OECD 2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거는 먼저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체감물가 고공행진 한국음식료품 구매력 기준 물가 OECD 2위라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중에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OECD 통계를 인용했고요. OECD의 구매력 평가 PPP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47% 높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연합뉴스 보도 이후에 국내 거의 모든 매체가 이 기사를 따라서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재난방송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이번 질문 넘어갈게요.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는 다 차고 체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2위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이 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은 경제 규모와 환율 등 변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서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인데요. 이 1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47이고 스위스는 163이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147, 세계 2위.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건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음식료품 물가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미국은 94, 일본은 126, 영국은 89, 독일은 107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의복과 신발 물가 지수 역시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가계 최종 소비 물가, 그러니까 총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85로 평균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문화, 여가, 그리고 외식, 주거 물가 역시 평균보다 낮았고요.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물가는 전체 품목을 평균을 내면 OECD 국가 대비 수준 높지는 않지만 먹고 입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상대적으로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음식이나 의류 등 생활에 직결된 물가가 높으면 이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 생활 물가가 높은 걸까요? 우리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주요 국가 비교해보면 의식주 등 필수재의 물가 수준이 높은 걸로 나타난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가격도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과일, 채소, 육류 가격 수준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도 높은 편이다. 이는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은 데다 유통비용이 높은 점도 일부 작용한 걸로 평가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은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고 또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 경제 당국이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 시각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농지 면적이 좁고 영농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규모 농장에선 기계화와 자동화를 적용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량은 많아진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에 불리하고 농업 경영이 소농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농촌 지역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방도가 낮다는 말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낸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농업 수출 국가의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식품의 수입이 어려운 데다가 운송 비용이 높습니다. 사과 같은 저장성 높은 일부 품목은 검역을 이유로 수입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농산물 가격이 비싸면 외국에서 싼 걸 수입해다가 풀면 되지 않냐 이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 소비자 입장만 생각하고 농촌 생산자 입장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차질은 생활비 부담을 계속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 공급 채널 다양화 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개선이 기묘하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또 영농 규모화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가격 수준과 변동성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었고요. 또 다만 수입이 과도할 경우엔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국산 과일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개방 속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정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비싸다고 무작정 수입을 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 농업인들은 해당 품목의 농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거고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돈 주고 사오면 되지 않냐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했고요. 1980년대에는 전 지구적인 냉해가 발생했을 때 곡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고요. 네. 2023년 인도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양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굉장히 뛰었는데 자국 내 소비를 우선하는 인도가 수출을 금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네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멀리 중동 국가들도 이 양파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의류 가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옷값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은행은 의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하게 작용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의류 유통이 백화점과 같은 고비용 유통 경로에 편중돼 있고 일부 해외 의류 업체가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빈번히 관측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의류 소비 성향이 의류 항목의 지출을 늘린다고 본 건데요. 이게 의류 물가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싶은 거죠. 한국은행이 인용한 2022년 자료를 보면 일명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 사치품 연간 1인당 구매액은 한국은 325달러, 미국은 280달러, 중국은 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입성으로 가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부 계층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풍조가 의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위 명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사치품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히 생각하고 다른 나라 매장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류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행 두 가지의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고비용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의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고요. 의류 유통이 백화점과 같은 고비용 유통 경로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하는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의류, 신발, 가방의 백화점 매출 비중은 2023년 35%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의류 판매 비중이 큰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이 여타 상품군 및 유통 채널에 비해 높으며 판매 방식도 중간 유통을 줄일 수 있는 직매입 비중이 3%대로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의류 부문 백화점 수수료율 이 30%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런 고비용 유통 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지 의류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치 안 하고 남의 눈치 덜 보고 백화점에서 살 것을 직구매 방식으로 구입하는 등 이런 좀 저렴한 채널을 찾게 되면 개별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공공요금은 주요국에 비해서 낮다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우리나라 전 품목 평균 물가는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높은데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낮은 공공요금 수준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기나 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들이 경영 적자를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현재 80%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전기요금 총괄 원가 보상률은 최근에야 100%를 넘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빚이 어마어마한 상태죠. 이 부채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요금을 올리면 결국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우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으로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우리나라 식품물가 세계 2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을 대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이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다, 강세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주간 동향조사 기준으로 0.36%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서울 전역이 이거는 이제 동향조사의 역사를 봤을 때 소위 손꼽히는 수준의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0.0 몇에서 0.1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강세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5월 둘째 주부터 0.1대로 들어갔다가 지난주에는 0.24였는데 이번 주에는 0.36이 됐으니까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한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단순히 수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도 조금 넓어졌거든요. 아, 올해는 2월하고 3월에 상승 기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강남 3구하고 그리고 용산을 포함한 서울의 4개 구 지역만 상승을 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시장을 얘기할 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자산 가격을 5개로 쪼개서 1분위부터 5분위라는 말을 하고 5분위가 가장 높은 자산 가격 구간이라고 보면은 올해 2, 3월에는 5분위 지역이 강세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5월, 6월에는 이제 4분위 지역도 강세예요. 특히 마포, 성동, 동작, 양천, 강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이 강세이고 그리고 서울 3분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 서대문구 쪽으로 가는 그쪽도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로 좀 바뀌었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5분위, 4분위가 결국은 상위 40% 물량이니까 이 정도 되는 규모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원래 2, 3개월 정도 강세장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었는데 올해는 소위 번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또 경기도로 가면은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5개 분위 중에서 5분위 지역들만 강세이기는 해요. 네. 가령 판교라든가 과천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은 분당이라든가 하남 같은 지역이 경기 5분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만 일부 강세이고 그리고 지방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방은 5분위 주택까지도 강세가 아닙니다. 결국 종합하면은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이 고가 순서대로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울 그러니까 전국 전체로 5분위 지역이 강세에서 일부 4분위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 광역시 지역에선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전혀 없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은 좁은 지역이 굉장히 뾰족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거래량은 어떤가요? 네, 거래량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4월에 5천 건대로 거래량이 10,000건에서 떨어졌었. 그러니까 2, 3월에 강세일 때 3월 실거래가 서울 기준으로 10,000호가 거래가 됐었는데 4월부터 약세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5천 건으로 떨어졌었다가 5월에는 지금 마감이 안 됐는데 7,500건이니까
지금 5월 거래량도 거의 3월 수준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사실 거래량은 가격이 강세로 돌아서면은 동반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2, 3월에는 소위 서울 4개구 지역에서만 거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10개구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면 아마 5월, 6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록을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방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눈여겨볼 만한 다른 지역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래서 넓고 높은 그런 강세가 아니라 네. 좁고 높은 강세인데 지방에서는 매매 강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산시장이라는 게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1등주가 오르면은 2등주가 이후에 갭상승을 하고 3등주가 또 따라가고 네. 그다음에 4등주까지 다 올랐다가 나중에 그쪽이 다 오르고 나면은 거기에 좀 발만 걸치고 있는 다른 섹터가 또 좀 올랐다가 그렇게 과열과 버블이 되다가 그냥 가격의 급격한 조정과 함께 강세장이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강세장이었는데 네.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서울시가 차별적으로 상승을 했고 20년과 21년 코로나 때는 경기도가 차별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21년 하반기 정도 돼서부터는 광역시가 또 차별적으로 상승을 하고 22년 상반기에는 이제 아파트 아닌 것들도 다 올라가지고 지산, 생수, 지주택 같은 그런 비아파트 분야도 올랐고 지방에 있는 취득세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니까 이런 1억 원 이하 주택까지 오르다가 22년 하반기부터 모두 다 조정맞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시장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가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고가주택만 오르고 한번 멈췄다가 지금은 고가주택이 좀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건데 아직 지방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까지 가는 그런 넓은 강세장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 더 높아지는 좁은 지역이 뾰족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낸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네, 그거는 부동산 정책이 낸 게 없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없어서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공백기를 시장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정권이 출범하면서 인선을 마무리하는데 2달 넘게 걸렸거든요. 새 정부도 5월에 출범했으니까 인선을 마무리하는 데는 2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2개월 안에는 마뜩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8월에 나오기 전에 6월 19일에 6.19 대책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첫 대책은 결국은 7월 중순 넘어가야지 나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임시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공백기를 시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수요 촉진 정책이 어쨌든 이 전환기에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계 유동성이 좀 확장되는 대책들이 있거든요. 네네.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에도 후순위로 6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세 위에다가 생초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예를 들면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 원래는 한 7억 정도 되는 주택을 사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은 그냥 분당권에 있는 14평 재건축을 4억 전세 위에 6억 대출을 쌓고 2억 5천을 더해서 12억 5천으로 등기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LTV 80%인 고 레버리지를 전세 위에다가 또 후순위를 쌓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방식의 대출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을 했던 정책금융의 한 꼭지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런 정책금융은 가계소득이 8천만 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나갔던 건데 작년에는 1억 3천만 원 소득 기준으로 출산 가구들에게 제공이 됐다면 올해는 2억 원으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1%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2억 원이 되는 소위 중상위도 아니라 상위 소득 가구들이 출생을 했을 때 이제 굉장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윤 정부 3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대책을 관리를 했냐면은 정책 대출에 대한 신청이 과열이 되면서 시장이 좀 과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럼 정책 대출을
일시에 좀 잠그는 형태의 대책들을 써왔었거든요. 네. 23년 9월에는 한국은행이 나서가지고 정책 특례보금자리론이 너무 과수요가 있으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종식하겠다 이러면서 23년 8월 달에 그걸 마무리 지었고 네. 24년에는 감독원장이 나서가지고 지금 신생아론이든 다른 론이든 이런 민간은행 대출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거를 끄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정권교체 기간이니까 이렇게 나서가지고 정책 대출을 끄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정책 대출이 갖고 있는 그런 고레버리지 성질을 응용을 해서 이제 높은 지역의 주택 가격을 더 높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전세는 주간 기준으로 0.05 정도 서울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 전국은 매우 안정적인데요. 전세는 소위 짝수년도에 좀 이벤트가 많았었는데 22년 하반기에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맞아요. 전국적인 특히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때부터 플러스 2년 차가 임대차 갱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4년 6월과 8월의 강세장은 전세가 상승과 함께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작년 8, 9월에 매매가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전세도 강세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 전세는 결국 임차료니까 전세 강세는 매매 강세를 만드는 당연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6, 7월에 그러니까 지금 5, 6월의 강세는 전세는 매우 잠잠한데 매매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5, 6월은 매우 포모스러운 강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더 중과한다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절판 마케팅 심리가 그런 심리가 시장에서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위 초과 상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더 서두르게 하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 강세를 잡기 어려운 구조인 건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전세 시세는 좀 안정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매매 시세는 그래서 전세가 강세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절판 마케팅이나 조급한 심리에 좀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형태의 시장을 이미 저희는 3번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출이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을 관리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관리해 왔었을 그런 금융 관련 부서들이 현재는 이제 관련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게 정권 교체 기간에 나타나는 그런 전반적인 행태라고 본다면은 그런 이제 A 정권이든 B 정권이든 관료들은 자기 할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푸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젠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DSR에 전세 대출, 정책 자금 대출 같은 건 빠져 있는 거라면서요? 네,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큰 골자는 DSR 즉 자기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대출을 받으라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22년 1월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이후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DSR에 빠져 있는 가장 큰 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대출이고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항상 여기에 빠졌었습니다. 정치자금 대출. 네, 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도 DSR 빠졌었고 네. 이런 방식으로 정책 대출이 DSR을 우회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반영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도 매우 필요하긴 하지만은 정책 대출도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DSR 개념을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증가가 지금 매매가의 강세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매매 시세 강세를 만든 거는 사실이지만은 올해의 2, 3월과 5, 6월의 강세 시세는 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세인데도 불구하고 정책 모기지를 활용해가지고 매매 강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정책 모기지 중심의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전세는 장기적으로는 대출 축소라든가 DSR 편입 포함이라든가 이런 건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대출 보증 개편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부양을 시키고 그 높아진 전세에다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갭 매수 형태로 갭 투자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자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대출을 해주게 된 것은 보증기관이 100% 보증해주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 규모를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일시 중단을 해버린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시행하기 직전에 또 발백이 나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유동성이 쏠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대책들을 금융부처가 써오다가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되면서 지금 하지 말고 좀 미루자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다시 또 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금융 관련 부처에서 해오던 일들을 지금 조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새 정부 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짐없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임차 시장에는 월세가 많아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월세 전환도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서울 임차 시장은 비아파트는 사실상 완전 월세가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 월세화는 그래도 일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왔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 시장이랑 월세 시장에 큰 변화는 없지만은 비아파트 쪽은 완전 월세가 바뀌었고 이게 결국은 소형 아파트들의 전세 수요를 폭발시켜 가지고 작년 6, 8월에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밀려 올라가게 하는 단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이제 현상은 아마 내년에 또 갱신 때도 나올 거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전세 공급 자체도 줄어드는데 전세 대출 규제만으로 이 전세값이 떨어질까 궁금해요. 지금의 전세값은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요? 임차 시세는 현재 아파트 전세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안정세인데 네. 다만 내년에 또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심 내 임차주택 공급은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도심 내 다량의 임차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뭐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리치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공공이 투입되는 그런 형식으로 도심 내 임차주택 공급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 광역시에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런 비아파트의 그 주택 주거 기능이 많이 이제 망실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임대인, 비아파트 민간 임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비아파트 공공 임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에 투입되는 시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그 양도 한두 채가 아니거든요. 결국 서울만 해도 한 80만 채 정도 되는 엄청난 물량인데 이제 그런 광범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전세 대출이 방만하게 가지 않도록 그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이런 형태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뭐 해결돼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숙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세값이 안정이 되어야 집값도 안정된다는 게 있고요. 지금의 강세장을 초래한 건 정부가 남긴 건데 그 밖의 숙제들이 어떤 게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 원래 모든 그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은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있기 전에는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그 건설이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시면 항상 문제는 그 조인트 부분에서 생기거든요. 다른 이질재가 만나는 부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랑 철이 만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알루미늄이랑 유리가 만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건데 지금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만나는 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교체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교체 기간이 부드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련한 담당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생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챙기고 있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건 5월 중순부터였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짜리 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관련해서 관련 담당 부처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대책들이 그때부터 논의가 좀 되었어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새 정부 사람들은 새 정부 대책을 논의할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의 대책을 내는 과정에 지금은 정책 공백기를 활용해 가지고 시장이 과열로 치닫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지난 정권 3년 동안 했었던 정책 대출을 관리하는 거는 결국 정책 대출을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관료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 관리를 뭐 착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게 지금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라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만한 변수일 텐데 네. 요즘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전략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산물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클까요? 네, 그게 지금 새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안정화 기조의 간접적인 기조인데요. 간접적인 네, 기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주식을 키워주면은 주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주식시장 선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그 규모가 주식보다 너무 크다 보니 3배 크거든요. 주식은 2,500조지만 부동산은 7,500조이기 때문에 이제 3배가 큰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상승률은 적지만은 상승 금액 자체는 주식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만 올라도 그냥 700조 원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네. 지금 주식 시장은 연초 대비 25%가 올랐는데 500조 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이 덜 오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은 변동성인데 금액이 큰 부동산을 지금도 여전히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5천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투자 수요가 주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임팩은 있을 거라고 저도 전망을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현 시장 강세를 만들어 놓은 거는 주식으로 돈이 못 가서 강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정책금융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또 장기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대책 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최근의 강세장과 전세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2번 지역화폐였습니다. 5180님 지역화폐, 5521님 지역화폐, 9736님 지역화폐 경기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171님 지역화폐 소외된 이웃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장마인데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장맛비에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운전 조심하세요.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